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도서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도서협찬은 뭐냐면 우리 구독자님께 책을 선물 드리라고 출판사에서 신청을 해주신 거죠.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협찬이 들어온 책은 송충석의 재무제표 바로 읽기, 이 책입니다. 20권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댓글 뒤에 이메일 주소만 딱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도 홍보를 좀 해드려야죠. 송충석의 재무제표 바로 읽기, 이 책은 저자분이 세무회계에 대한 오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쉽게 활용하는 이런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그리고 KIFRS 요게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이걸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20개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읽고 활용하셔야 될 이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읽어야 될 교과서 같은 책이다, 이렇게 홍보 문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분명 이번에도 증시가 언젠가는 상승을 마감하겠죠. 그리고 폭락 사이클이 올 텐데 그때는 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시작이 될 것 같고, 우리는 어떤 경제지표를 주의 깊게 보면 이걸 좀 미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피할 수 있는지 이걸 알려달라, 이런 질문입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좀 불안불안하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질문에 제가 성의있게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하면 꼭 조만간 폭락이 온다 이렇게 혼자 착각을 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라고 어그로 끌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발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시고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역사적으로요, 주식시장이 폭락이 이전에는 반드시 버블이 있었습니다. 근데 버블이라는 건요, 꼭 주식시장에만 이렇게 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08년 금융위기처럼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려서 버블이 형성됐던 경우가 있었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에 모자이크병에 걸린 튤립 구군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면서 튤립 버블이 생긴 적이 있었죠. 이렇게 모두가 열광하는 구간에는 버블이 한껏 부풀러 오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게 터지고 나서 어디에 과도한 자금이 몰렸는지 알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렇다면 우리도 글로벌하게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역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가올 폭락 사이클에 무엇에 낀 버블이 붕괴하면서 시작이 될지 이걸 대략적으로 힌트를 알 수 있겠죠. 너무 오랜 기간을 돌아보면 좀 귀찮죠.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의 역사만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림의 맨 왼쪽이 1991년에 미국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건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경우입니다. 미국 저축대부조합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고요, 이 돈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은행들도 같은 방식으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대마진, 이걸로 먹고 살죠. 근데 거의 유사한데 당시의 저축대부조합들은 부동산 대출을 전문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그런데 1980년대 미국의 이자율 제한이 폐지되면서 저축대부조합들은 부동산의 붐이 일었던 텍사스 지방의 부동산에 담보대출로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1987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했고요. 1991년까지 869개의 저축대부조합이 파산을 했고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주식시장도 함께 폭락을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는 주식시장의 폭락이 주식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로 시작됐다, 이걸 딱 알 수 있고요. 제가 적어두었죠. 다음 2000년대 IT 버블 붕괴 당시에는 인터넷의 개화기였죠.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시작됐는데 이때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들면서 발생한 문제였죠.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는 부동산 시장에 발생한 것이 주 원인이었고요. 금융시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증권, 그 유명한 MBS죠. 이 모기지증권에 여러가지 회사채들을 섞어서 신용도가 높은 것처럼 속였던 CDO라는 파생 상품이 버블을 만들어냈고 이게 함께 붕괴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8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MB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O가 안전하다고 착각이 되었고, 그때 잘 팔려졌기 때문에 버블이 생긴 거니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폭락의 주요 원인이었죠.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 2020년 이번 주식시장 폭락은 버블 붕괴보다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폭락을 제외하면 버블의 진원지는 1991년에는 부동산,
2001년에는 주식시장, 그리고 2008년에는 부동산의 버블이 문제였다. 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가올 이번 버블의 붕괴, 주식시장 폭락의 원인은 부동산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낮을 가능성이 좀 있죠. 우선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2007년에는 미국의 가계부채가 거의 GDP의 100% 수준에 근접했었죠. 이때 수많은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굉장히 안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죠. 미국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우리나라와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5억짜리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3억을 대출받았는데 하필이면 부동산의 최고 꼭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주택가격이 한 3년 후에 2억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팔아서 2억의 대출금을 갚아도 1억의 대출금이 남아있죠. 이건 뭐 다른 재산을 처분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모기지론을 받아서 5억의 주택을 구입하고 꼭지에 매수를 해서 한 3년 후에 주택가격이 2억으로 떨어졌다고 할게요. 담보로 잡혀있는 이 주택을 그냥 모기지 대출을 해준 은행에 넘겨주면 끝입니다. 1억을 추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부러운 제도죠. 그런데 이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에는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이 된 주택담보대출과 그리고 이걸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CDO, 그 파생상품을 상당량 보유하던 리먼이 먼저 파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당할 위기에 몰렸죠. 그럼 미국 은행들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바로 미국 연준에서 3억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상 1억이 손해인 이런 대출증권, 이런 것들을 액면가 그대로 3억에 매수를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거의 무상으로 은행에 돈을 지급해서 은행을 살렸던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0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미 연준은 은행에 무상으로 이렇게 돈을 지급해준 돈을 거의 다 회수할 수 있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75% 수준으로 감소해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개인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뭐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다음 경제 위기의 시작이 부동산으로 시작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부동산을 많이 구매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 문제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다가올 위기는 금융 부분의 버블 붕괴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최근에 급등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이런 IT 대형 성장주들에서 버블이 붕괴하면서 발생을 할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벌어들이는 실질적인 이익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 IT 버블 붕괴 당시와 다르다고 얘기하죠. 지금 그림을 보면 2001년 당시에 닷컴 기업들은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더 많았죠. 그래서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는데요. 그러나 최근 지금 IT 대형주들을 보면 실제 수익이 굉장히 많고 대출이 작기 때문에 잉여현금 흐름이 확실한 플러스입니다. 2001년 IT 버블 당시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버블이 껴서 폭락이 온다, 이럴 가능성은 낮다. 이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그럼 대체 무엇에서 버블이 발생한다는 걸까요? 답은요, 바로 미국의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진 기업들이 부채 버블이 엄청나거든요. 여기에서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쉽게 풀어보겠는데요. 지난 2015년 말부터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던 건데요. 이것을 금리의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를 하죠. 그래서 돈이 돌게 하는데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 연준은 금리를 다시 올리죠. 그런데 이 금리가 일정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요. 자산 가격이 또 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은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다시 금리를 내리는 조절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럴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과도하게 과열되었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다시 가계부채가 100% 육박하던 게 75%로 떨어지는 이런 정상화의 과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정상화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었고 금리를 인하했고요. 그리고 2020년 올해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로 다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려버렸죠. 정상화의 과정을 거칠 수 없이 다시 돈이 풀려나간 겁니다. 그림은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요. 2018년부터 이 자산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이게 바로 달러를 회수하는 거고요. 자산이 위로 올라가면은 돈을 푸는 건데요.
그렇죠. 2018년부터 급격히 떨어졌던 자산이 2019년 말부터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금융위기 이후 풀었던 돈을 다시 원점으로 회수하기도 전에 더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돈들은 대체 어디로 투자가 됐을까요? 그림처럼 기준금리도 낮으니까 은행으로 들어갈 리도 없고 국채금리도 너무 낮아서 국채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죠. 글로벌 투자자들은 초과 수익을 낼 무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투자 등급이 낮아서 금리가 높은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죠. 그림을 보면 2010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GDP 대비 기업 부채는 영국을 제외하고 전부 증가했는데요. 미국도 8.1%, 중국은 30%나 증가했고 프랑스도 34.2% 증가했고 독일도 3.8% 증가를 했죠. 또 하나 투자 등급이 낮은 대신 수익률은 높은 이런 기업에 자금이 얼마나 더 투자되었는가 이런 걸 알려면 하이힐드 채권 잔액을 보면 되는데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고수익 채권, 하이힐드 채권의 자금이 2배 이상으로 더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말고도 위험한 회사니까 담보를 잡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레버리지 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역시 금융위기 이후 2배 이상 투자금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국 기업들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대출도 굉장히 과도하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을 보시면 2012년 이후 대출 잔액이 1조 달러 이상 크게 증가를 했죠. 바로 이렇게 기업들이 빌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버블까지 함께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시장이 폭락할 이 버블 붕괴의 원인은 신용등급이 낮은 이런 부실한 기업들이 가진 과도한 부채 버블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 버블이 붕괴할 때 당연히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요.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상업용 부동산 하락과 함께 전체 부동산 시장도 연달아 하락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관찰하는 건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뭐냐? 동일한 만기의 BB 등급 이하의 투기 등급의 회사채 금리에서 동일 만기 국채 금리를 뺀 값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기가 같을 때 위험한 등급의 회사채 금리는 당연히 국채 금리보다 높아야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겠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투기 등급의 회사채에서 국채 금리를 뺀 값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바라면서 위험한 기업에 돈을 집어넣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투자하려는 수요가 더 많으니까 위험한 기업의 회사채라도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경기 둔화가 발생하거나 좀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면 투자자들은 좀 더 발빠르게 위험 등급의 회사채를 매도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서로 매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사채 가격이 폭락하고 회사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한 것이 관찰되죠.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이 침체 당시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조짐이 보여지자 미 정부와 연준이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쏟아부으면서 회사채 시장에 돈을 빌려준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현재 미국 기업들의 부채 버블이 상당하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하면 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시간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미연준이 돈을 안 풀었으면 미국 기업 부채 버블이 붕괴하고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 위기가 왔을 가능성이 있죠. 미연준은 이걸 알고 대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뭔가 급등하는데 연준이 손을 놓고 있거나 아니면 연준이 돈을 풀어도 급등세가 멈추지 않는 이런 순간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현금화하고 국채를 매입해야 하는 시기다 이겁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